그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요. 우리 절에 무료 급식을 하다 보니까 직접 제가 이렇게 그 볶거나 이제 덮거나 아니면 무치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데 막 도라지 무침을 막 하니까 도라지가 너무 써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도라지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러면서 예? 힘들다뇨? 맨날 있는 도라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렇게 그 수입해 오는 물품들이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 수입이 안 돼가지고 품귀 현상이라고. 우리 농산물 중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도라지를 어떻게 구했어요? 어우, 그랬더니 우리 절 신도 중에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 뒤 좀 남아 있는 거 이제 뒤로 구한 거라고. 야,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기를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자동차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못 만든다고 그러던데, 자동차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도 엄청난 타격이 있네.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타격이 많이 있겠죠. 일단 여행 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99% 없고, 이제 여행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무역하는 사람까지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고 오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여행사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겠죠 이번에. 아이고 참, 여행사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여행사들이 마진율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다 힘들거든요. 힘든 업종이 더욱 힘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제는 제가 이렇게 테레비를 보면서 영화를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봤어요. 컨테이전이라는 걸 봤는데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2011년도에 나온 재난 영화인데요. 맷 데이먼도 나오고, 감독이 이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거기에 뭐 이렇게 기네스 펠트로도 나오고 케이스 윈슬렛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 뭐 주드로 같은 배우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재난 영화예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재난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거의 예언과 같은 느낌들도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그나마 이제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는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그리고 점점 지금 잡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산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희망이라는 게 잘 없어요.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5% 치사율이 25%니까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봐야 되죠.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개봉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개봉 영화가 아니니까 좀 얘기를 해도 되겠죠. 끝에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는데 박쥐가 나오는 거 있죠,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신종 코로나도 박쥐에서 이렇게 다른 동물로 가지고 생긴 거다라는데, 그 끝에 이렇게 개발 현장이 나오고, 산을 개발을 하니까 산의 동굴 속에 있던 박쥐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도시로 이제 숨어들게 돼요. 또 도시 가까이에 오면서 바나나를 먹다가 이제 돼지우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걸 또 돼지가 먹고, 그 돼지를 식당에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요리를 했는데, 그 주방장하고 이렇게 기네스 펠트로 무역하러 홍콩 갔다가 맛있게 저녁 먹고, 저녁 맛있게 먹는 고급 식당 가면 주방장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주방장하고 만나가지고 손잡고 악수하고, 그래가지고 감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그것도 이제 신종 코로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쥐에서부터 했다면 뭐 거의 대부분 코로나니까요. 우리 메르스도 박쥐로부터 이제 박쥐에서 낙타로 전염돼서 낙타에서 이제 됐다는 거고, 사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이제 사냥고양이로 해가지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사람에게 전해져서 했다라고 그랬죠.
또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있었죠. 조류 인플루엔자. 그야말로 이제 조류 가금류를 통해서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전염이 돼서 우리 2010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크게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이 조류 인플루엔자였었죠. 그 영화는 바로 사스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인데 지금 현실하고 좀 다른 거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미 많이 확산이 돼서 거의 뭐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전 세계로 펼쳐졌던 이런 것이 좀 다르고요. 이번에도 이제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어제 그 의사가 초기에 이렇게 발견했던 의사가 죽었다고 떴죠. 그 의사가 이 바이러스를 딱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는 좀 이상한 바이러스네? 사스 때랑 비슷한 90% 이상 비슷한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자기 의사들 중국은 이제 카톡을 쓰지 않고 위챗이라고 쓰거든요. 자기 그 의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 이 세상에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걸로 인해서 누가 좀 죽었다. 그렇게 하자 의사들이 그걸 보고는 여기도 지금 죽었다. 저기도 지금 죽었다. 그래서 7명이 그냥 거기서 죽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상부에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 해가지고 이 의사들이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요. 고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잡혀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자술서를 뭐 잘못했다라는 반성문 비슷하게 자술서를 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서약 같은 비슷한 걸 하고 그러게 해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한 달 가까이 더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1월 며칠쯤에. 그러다가 앓다가 자기도 빨리 일어나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이 의사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의사가 죽자 이제 이렇게 그 중국의 네티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날을 언론 개혁의 날 뭐 이런 걸로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이제 어머니죠. 의사의 어머니도 뭐 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괴담 유포자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들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정부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살님이. 그래서 참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참 이런 게 안 좋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나름 안전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에서 어떤 의사가 이런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상부에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 전달을 하면 질병관리본부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내규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행해져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착착착 진행을 해서 초기 대응을 잘했을 텐데 이렇게 독재 국가 그러니까 꽉 짜여진 전체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우리 메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메르스 때도 쉬쉬하다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수백 명이 감염되고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돼도 될 수 있었는데 쉬쉬하다가 생긴 일이었고 이번에 그 코로나도 이 의사가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여러 7명의 의사들하고 같이 정부에게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우한을 봉쇄하지 않아도 이렇게 확산되지 않아도 조금 이제 왜 이거 나오기 전에 흑사병 중국에 흑사병 막 돈다고 막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돌다가 그친다 이런 수준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초동 대응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영화는 2011년도에 나왔는데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거나 아니면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볼 수 있어요. 뭐 엄청 재밌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전염병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코로나는 제일 이제 이렇게 셌던 것이 사스 때였어요. 2003년에 사스가 이렇게 나왔고, 다행인 것은 사스는 2003년 이후로 다시 발견되지 않았어요. 메르스는 변종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변종을 잘해요. 바이러스도 일종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체가 이렇게 자꾸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또 다른 걸로 진화를 해서 살고 진화를 해서 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스 바이러스는 당시에 이 치사율이 거의 10% 가까이 9.5% 이 정도 되었거든요. 굉장히 셌어요. 치사율이 높은 것일수록 오히려 전염이 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숙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는데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바이러스 전염력 강하고 치사율도 강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치사율도 높고 전염력도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데, 사실 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감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비말 형태로, 바이러스들이 거의 대부분 비말 형태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중에 붕붕붕 떠가지고 이제 미세먼지처럼 그렇게 감염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미세먼지하고 바이러스는 다르고,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비말 형태로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요. 점막은 우리의 입 안, 그리고 코 안, 그리고 이제 눈으로는 사실 많이 되진 않지만 눈 이렇게 쪽에 점막 이런 걸로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가장 독한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의 변종들. 이게 이제 제일 치사율이 높고 아프다고 그러고요. 그에 못지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렇게 확산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 사망도 많이 해. 그렇지만 이 치사율은 높진 않아요. 0.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에 걸려요. 독감 걸린다고 하잖아요. 인플루엔자를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한 게 독감이거든요. 인플루엔자 A형, 인플루엔자 B형, 인플루엔자 C형, 그 위에 또 다른 인플루엔자들이 있어요. 인플루엔자도 코로나처럼 돌연변이가 아주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ABC인데요. 그 이외에도 막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백신들은 해마다 새로 개발이 되고 그래요. 작년까지 유행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더라도 또 이제 독감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A형, B형, C형은 어떻게 백신을 통해서 막았어. 근데 또 다른 변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런 말고도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다 하면 바이러스에 걸린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내가 엄청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침투해도 들어오다가 그냥 말아. 얘는 너무 센데? 가지고 살질 못해, 내 안에.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얘 안에서 좀 살아볼까 해서 막 이제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바이러스랑 나랑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에 열이 나는 거고, 제일 먼저 목이 아픈 거야.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머리 찌끈하니 이제 기침이 헐렁헐렁 하고 이제 콧물 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내보내게 된 거죠. 그런 바이러스 종들은 수백 가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건 면역력인 것 같아요. 컨테이전 그 영화도 면역력이 이제 이렇게 항체가 생겨서 있거나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걸리지 않은 거예요. 비말 형태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침투됐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나한테 와서 나를 패스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강하거나 내 안에 스스로 항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항체가 있고 없고는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냐 하면
감기에 자주 드는 사람이 대체로 면역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이 좀 자주 아프고 또 잘 피곤해하고 이렇게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면역력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겠어요? 일단은 행복해야 돼요. 기가 살아야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야 돼요. 늘 행복한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난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기운 하나도 없으면서 얼굴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난 행복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에 생기가 발랄하고요. 몸이 탱글탱글하니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몸에 탁 돼 있고 안색이 밝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생기가 있어야지 면역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일단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 인사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면서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인사를 하면 밝게 인사를 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가식적 인사는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나 인사하기 싫은데 저 상사 기분 나쁜데 저 스님 재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를 안 하고 가식적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하지.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은 모두 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에게 반가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잘하고 이렇게 안부 잘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칭찬이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멘트 하나씩 날려야죠. 이제 이렇게 얼굴빛이 좋네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헤어스타일 정말 좋은데요. 오늘 입은 옷 스타일이 정말 좋은데요. 이러면서 오늘따라 이렇게 날씬해 보여요라고. 저는 뚱뚱하지만 저보고 스님 오늘 날씬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대의 어떤 부분을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좋게 칭찬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게 칭찬을 하면 그런 마음이 갖게 돼요. 안 예쁜 사람도 당신은 오늘 정말 예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늘씬하십니다. 정말 살쪄 보입니다. 정말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옷님 스타일이 이렇게 모델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안 그래도 그렇게 안 보여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걸 또 꼽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굳이 그런 말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역시 마음이 이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좀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상대에게 칭찬 한번 해주고 또 몸으로도 상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몸으로 봉사 같은 것도 밥퍼 봉사를 한다든지 108배를 할 때도 너를 위해서 어떤 사회 단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 이렇게 하는 거,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구체적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의사 선생님 참 이렇게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라 하기는 좀 그렇고 진실을 전달하는 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막아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주장을 했다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 할 수 있죠. 추모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 추모 분위기가 막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 옳은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도 잘못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옳은 것을 주장을 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옳은 것을
가치, 옳은 가치를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철종을 하고 있었어요. 철종은 고종 앞에 있는 왕이었고요. 철종은 이 강화도 남욱군 도령이다 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신분 상승이 갑자기 강화도에서 남욱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막 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영모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도세자 계열의 사도세자의 이렇게 한 4대손, 5대손이 바로 철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영모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그 모략을 당해서 영모로 죽었어. 그래서 산속에서 남북군을 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군사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쳤다라니까요. 혹시 자기도 작업할까봐. 근데 잡혀가가지고 이제 도망치다가 잡혀서 이제 가보니까 자기를 왕시키는 거예요. 야, 이게 남욱군 도령에서 왕이 된 그 조선 시대에서 가장 출세한 뭐 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남욱군으로만 살 줄 알았지 왕으로 살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군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왕을 시켜놓으니까 이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았어요. 풍량조 씨랑 이제 안동김 씨가 이렇게 그 외척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 커수합이 꼭두각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철종은 술만 먹고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게 돼요.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일확천금을 생각을 하죠. 복권을 사는 사람은 다 일확천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일확천금이 생기는 거하고 갑자기 왕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닦아서 일확천금이 생겨도 그 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자산 운용을 잘 못하고 오히려 빨리 너무 써버리거나 방탕하게 쓰게 되기도 하고 또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갖고 하면서 엉뚱하게 권력을 쓰는 경우도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1862년에는 임술 농민 봉기운동이 일어났어요. 민중이 울부짖었죠.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도 이제 그 세도 정치가 심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량이 많이 좋아지고 상품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거든요. 그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품 경제가 발달해. 그런데 세금이 얼토당토하게 너무 많이 부과되고 이상하게 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이래도 누구는 배부르고 나는 배고파. 이런 사람이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해가지고 안 하면서 매점매석을 해서 아니면 권력을 이렇게 돈으로 사서 사또로 부임을 하거나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을 해서 정말 이제 끝없이 이렇게 착취를 하는 또 그 밑에도 또 착취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 중간상인이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일 하나 안 하고 배부르고 뭐 되는데 일을 1년 내 열심히 한 농민들은 해도 끝이 없어. 마치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좀 있죠.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에 들어가서 1년 내 열심히 일해. 근데 일하면 뭐해? 대출금 갚느라고 이렇게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해도 대출금 겨우 갚고 오히려 어떤 때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또 대출을 해야 돼. 그 대출금 갚으면서 또 대출을 해. 이것이 끝없이 계속 반복이 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이렇게 그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는 이런 걸 통해서 최저임금이 좀 높아졌죠. 올해는 또 높아졌어요. 내년에는 더 높아지겠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이제 자영업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또 이렇게 정말 이제 이렇게 그 비용을 못 받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그 장점도 있게 마련이죠. 옛날에는 일을 해도 이 노동 임금이 너무 이제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라도 이만큼 이상은 반드시 줘야 돼라고 하니까 좀 낫죠. 그러나 그래서 또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가면서 노력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래가 왔을 때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민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갔을 때 산업혁명으로 넘어갔을 때 그냥 계속 농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방의 농민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죠. 그나마 이렇게 지방의 농민에서 짐 싸고 도시로 가야지 해서 도시에서 공장이라도 다닌 사람은 초기 공장에 다녔던 사람은 임금이 얼마 안 돼서 힘들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도시 농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 나와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월급을 받는 게 훨씬 더 후유해져. 그리고 이제 그것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조업 분야잖아요. 제조업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3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혁명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주식 시가총액을 보면 여러분들은 네이버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현대자동차가 클까? 네이버가 더 클까?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죠. 세계적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현대자동차는 70년대부터 자동차를 만들었고 네이버는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네이버는 뭐 만드는 게 있어? 만드는 게 없잖아. 자동차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 아무도 해봐야 거기 그 조그만 이렇게 사이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검색창 열고 쇼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 찌끌찌끌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거잖아. 근데 네이버하고 이렇게 그 현대자동차하고 그 시가총액이 거의 막상막하라니까요.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온 산업들이죠. 다음 카카오 이런 것들도 시가총액이 25위예요. 네이버만은 못하지만 다음 카카오 우리 카카오톡 하고 있는데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25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낸 기업들은 옮긴 기업은 성장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구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또 아마존 이런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잖아요. 세계 10대 기업을 주름 잡고 있어요. 시가총액도 1,600조, 뭐 1,700조, 뭐 이 정도까지 쫙 올라가 있고요. 뭐 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죠. 다음하고 네이버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또 막 밀려오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철종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철종.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손 자주 씻으세요. 손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분하세요.